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현명한 초보 투자자, 야마구치 요에이 지음, 유주연 옮김, 이콘에서 펴낸 책입니다. 목차 먼저 살펴볼게요. 제1장,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구조. 제2장, 가치란 무엇인가. 제3장, 기업의 가치를 파헤쳐라. 제4장, 가치의 원천을 간파하려면. 제5장, 왜 주가는 올라가는가. 제6장, 감정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2013년 8월 현재 아베노믹스 주식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급등 후에 폭락하고 그리고 다시 또 상승하며 심한 시세 변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고 싶으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해온 사람들도 대부분 명확한 지표가 되는 투자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감정이 내키는 대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도박으로부터 탈피하고 체계적인 지식에 기초까지 더하여 확실히 이익을 올리는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쓴 것입니다. 가능한 쉽게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썼으므로 모쪼록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계는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덩달아 주식을 시작하는 입문자입니다. 입문자에게는 주식이란 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사야 하는가? 증권회사의 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최초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책은 서점의 질비하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사히 계좌를 개설했다면 제2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식 초보자로서의 종목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투자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요타, 고마스 등 누구나 알고 있는 글로벌 우량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 여부도 주가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가 차트는 과거 주가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과거의 주가라는 결과로부터 미래의 주가라는 또 다른 결과를 추측하는 것은 다소 무모한 일인데도 마치 이것이 주식 투자의 정도인 양 선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렇게 저렇게 매매를 해본 결과 과연 이익이 났는가 자문해 보면 그렇다는 답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시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3단계는 서적이나 잡지를 읽고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을 사는 단계입니다.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주주우대, 배당과 같은 알기 쉬운 관점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주주우대나 배당을 통한 이익 따위는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게 됩니다. 3단계의 또 다른 특징으로 자기 나름의 예측을 근거로 투자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발견한 스토리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쉬워 결국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을 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이들도 모두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깨닫고 슬슬 확고한 투자 기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제4단계는 일반적인 투자 지표를 중시하며 주식 투자를 하는 단계입니다. 키워드는 PER, PBR입니다. 이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투자 수익은 올라가지만 지표가 갖는 본질적인 의미에는 눈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컨대 PER과 PBR, ROE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직 감정에 흔들려 매매를 일삼기 쉽습니다. 작게 벌고 크게 잃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이 단계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정확하고 확고부동한 투자의 기준입니다. 마지막 제5단계는 회사의 본질 가치에 근거하여 투자를 하는 단계입니다. 정교하고 치밀한 가치평가 방법을 배워 어떤 회사의 적정 가치를 대략 100억 원 정도라는 식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투자 수익률의 크기가 변해 연 15에서 30% 수준에 오릅니다. 일본의 주식시장을 섞어내온 외국계 투자펀드의 투자 기법도 기본적으로는 이것과 동일합니다. 개인 투자자로서는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이지만 재무나 투자에 관한 세미나 등을 통하여 열심히 지식을 얻습니다. 회사의 가치에 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하루하루의 주가에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한 종목에 수천만 엔을 투자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워렌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 같은 저명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제2단계에서 제4단계에 위치하면서 이제 투자의 본질을 깨치고 싶다고 진지하게 소망하는 사람을 위한 입문서입니다. 저는 M&A 컨설턴트로서 지금까지 수천억엔 규모의 기업 매수에 관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 매수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때나 개인 투자자로서 주식 단 한 주를 살 때나 원칙으로 삼는 기본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기본 원칙이란 기업의 본질 가치를 꿰뚫어보고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싼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인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는 주식의 가치를 꿰뚫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치평가에 관한 책들은 전문가용 실무서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순수하게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지속적인 이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누구나 간단히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투자의 기준을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이 책에서는 전문 용어의 사용을 되도록 피함으로써 투자나 재무에 관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알기 쉽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초심자분들의 일독을 권합니다. 뭐든지 처음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해두면 훨씬 유리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셀로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은 반상의 내 모서리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반상이 상대편 색으로 채워졌다 하더라도 내 모서리를 제압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본질을 아는 것은 이 내 모서리를 확보하는 비결을 아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그 비결을 알아두면 설령 일시적으로 평가손이 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유망한 업종과 기업, 나아가 투자할 나라 자체도 변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시대가 변해도 응용 가능한 보편적인 투자 원칙을 알아두는 일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지금껏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평생 동안 변하지 않을 투자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구조 1. 주식 투자가 역시 유리하다. 1,000만 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길은? 먼저 다음 문제를 풀어봅시다. 퀴즈 1. 오늘은 보너스 날. 이번 분기에 좋은 실적을 거둔 당신의 회사는 직원들에게 각각 1,0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착실한 성격의 당신은 이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든 보기는 8가지. 당신은 이 중 어느 것에 1,000만 원을 쓰겠습니까? 1. 슬롯머신 2. 경마 3. 복권 4. 생명보험 5. 정기예금 6. 부동산 투자 7. 예화예금 8. 주식투자 어느 것을 선택할지 고민스럽다면 다음 3가지 관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비용이나 수고가 얼마나 드는가? 2. 최소로 필요한 투자액은 어느 정도인가? 3.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그 유망한 정도를 확인하기 쉬운가? 도박은 반드시 마지막에 손해를 본다. 슬롯머신, 경마, 복권은 일반적으로 도박이라 불립니다. 도박은 단기적으로는 대박을 터뜨려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내 돈이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에는 반드시 게임의 주관자가 있어서 판 돈의 수십 %를 떼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몫을 자릿세라고도 합니다. 슬롯머신의 경우 주관자인 오락실이 떼어가는 자릿세는 약 20%입니다.
따라서 확률로 따지면 슬롯 머신에 쏟아 부은 돈의 80%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슬롯 머신에 1회당 1만 원을 걸면 확률적으로 8천 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경마도 도박입니다. 경마의 경우 자릿세는 약 25%로 슬롯 머신의 경우보다 약간 많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부자가 되고 나서 마주가 될 수는 있어도 경매로 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일확천금의 기회로 당첨되면 인생이 바뀐다고들 하지만 1회 도박으로는 가장 손해인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52%를 징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한 장에 1,000원인 복권의 타당한 가치는 실은 480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슬롯 머신에서나 경마, 복권에서나 마찬가지로 주관자가 자기 몫을 떼어가는 이상 도박이라는 것은 계속하면 평균적으로 반드시 손해를 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슬롯 머신은 경마나 복권에 비해 주관자의 몫이 적기 때문에 다소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종잣돈이 닿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에 잃는 돈이 다른 것보다 적을 뿐 계속하다 보면 결국 지갑이 빈털터리가 된다는 것은 슬롯 머신이나 다른 도박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구조의 이면을 알게 되면 비용 측면에서 도박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보험이라는 도박. 생명보험은 어떨까요? 사실 이것도 도박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죽는 쪽이 이긴다는 너무나 비참한 도박입니다. 우리들은 보험료를 지불하자마자 보험회사라는 거대한 주체에 수수료를 갖다 바치는 손해보는 도박에 발을 들여놓는 셈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아니지만 간단한 예시로 보험료 10만 원을 지불하고 자동차 보험에 들었다고 합시다. 사고가 날 확률이 통계적으로 0.1%라고 했을 때 만일 실제로 사고가 났을 경우 우리들은 1억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타산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험금은 1억 원이나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의 업무 수수료와 이익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20%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료 지불 단계에서 이미 판돈이 10만 원의 20%를 뺀 8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8천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의 판돈으로 8천만 원이나 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확률 면에서 보면 확실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위험이란 늘 존재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 어떻게든 보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정말 사고가 난다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원래 돈이 있는 사람, 즉 자신이 죽어도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이 있는 사람, 이를 리스크 허용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에 드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확률, 큰 대가. 그런데 도박이나 보험이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낮은 가능성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확률보다도 더 큰 대가를 지불하기 쉬운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첨될지도 모르는 30억 원, 혹시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 이러한 기대와 불안이라는 우리들의 감정은 그 확률 이상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같은 1%의 확률이라도 99%에서 100%로 올라가는 1%와 36%에서 37%로 올라가는 1%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99%에서 100%로의 1%는 매사의 완전성을 담보로 하여 안심이라는 이름의 높은 감정적 가치를 부여해주는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즉 생명보험은 안심을 토대로 하여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권의 1등도
250만 분의 1이라는 지극히 작은 당첨 확률이 갖는 숫자적 의미는 잊혀지고 30억 원이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감정적 기대에만 초점이 모아집니다. 한편 36%에서 37%로 오르는 1%처럼 어정쩡한 확률은 가볍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수학적 합리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지향성에 근거하여 돈을 쓰는 도박을 계속하다 보면 확률적으로는 손해를 거듭하기 때문에 자연히 지갑은 얇아져 가게 됩니다. 정기예금,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 슬롯머신, 경마, 복권, 생명보험,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는 비용 측면에서 모두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개 보기 중에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우선 정기예금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로금리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죽어라 정기예금을 해도 0.034% 금리밖에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00만 원을 맡겨도 매년 3,400원 정도의 이자를 손에 쥐는 것이 고작입니다. 한편 은행의 ATM의 시간외 수수료는 1회에 1,500원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비용 면에서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편리하기는 하지만 돈을 불린다는 것은 좀 무리일 테지요. 여기서 0.034%는 2013년 일본의 5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 2016년 1월 현재 우리나라 은행 평균 예금 금리는 1.65%이다. 부동산 투자는 어떨까요? 부동산 투자의 난점은 투자에 필요한 최소 투자 금액이 커서 1,0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시작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또 부동산의 경우는 살 때 보유하고 있는 동안 팔 때 총 10종류 이상의 세금이 부과한다는 점, 중개수수료가 3% 든다는 점, 그리고 물건을 찾기 위해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점 등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주식 투자는 수고가 들지 않고 비용이 낮다. 그렇다면 나머지 2가지 예화예금과 주식 투자는 어떨까요? 외화예금이나 주식 투자나 모두 간편하다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각각 계좌를 만들고 매매 주문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바로 가능하므로 간단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인터넷에서 증권회사의 선택 방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바로 필요한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어떨까요? 예화예금과 주식 투자를 비교하면 세금은 같을지 몰라도 수수료는 주식 투자 쪽이 쌉니다. 1,000만 원의 주식을 살 때 증권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5,000원 정도, 팔 때도 마찬가지로 5,000원을 지불한다고 하면 합계 10,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수수료율은 1,000만 원 가운데 10,000원이니 0.1%가 됩니다. 한편 외화예금의 경우는 예컨대 달러 예금이라고 하면 1달러당 매매 수수료는 10원이 들기 때문에 1달러 1,000원이라고 하면 수수료는 편도 1%, 왕복으로 2%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싼 편이지만 주식 투자보다는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 포인트는 투자 대상의 유망함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국통화로 보유하는 위험을 피하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투자로서 외화예금의 유망함을 진지하게 확인하고자 한다면 각 나라들 사이의 국력과 화폐의 유통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외국의 금리 동향이나 미래의 국력, 경제 동향, 자국 통화에 대한 시세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일반인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반면 주식 투자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가운데서 관심 있는 특정 기업의 유망함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므로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비용이나 수고, 최소 투자에 투자 대상의 유망도 확인이라는 점에서 정기예금, 부동산 투자, 외화예금, 주식 투자의 4가지를 평가했을 때 1,000만 원의 돈을 불린다는 의미에서는 주식 투자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공부하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결정적인 구조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절에서는 이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 이 책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소개할 것입니다.
사실 이제부터 서술할 투자의 구조는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온갖 투자에 통용되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주식 투자에 한정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있어 주식 투자자가 가장 간편하고도 이익을 올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선 2절에서는 주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의 전체 모습을 간단히 그려보기로 하고 다음 장에서는 각각의 내용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돈을 벌기 위한 기본은 언제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입니다. 사업이건 주식 투자건 모두 원칙은 같습니다. 따라서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을 싸게 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싸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그 주식 본래의 타당한 가격보다도 싸게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래의 타당한 가격을 그 주식의 가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식이 본래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2장에서는 가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일견 생소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이 가치라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이해하면 할수록 당신의 지갑은 두툼해질 것입니다. 초보 투자자가 막무가내로 주가를 뒤쫓다가 손해를 보고 있는 동안에도 진정한 투자자는 굳건히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사서 돈을 법니다. 주식의 타당한 가격, 즉 기업 가치란 무엇인가? 다음으로 우리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많은 가치 가운데 특히 기업의 가치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에 제3장에서는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는가에 관하여 서술할 것입니다. 기업의 적정 가치는 그 기업이 버는 이익과 과거에 벌어 회사라는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재산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기업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이 이익을 낳는 구조를 분석하는 능력과 재무제표를 해독하여 재산의 가치를 꿰뚫어 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전문가들이 투자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을 그 본질을 헤아리지 않고 누구라도 알기 쉽도록 간결하게 소개할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알게 되면 이것을 가격과 비교하여 저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장에서는 시장에 묻혀있는 저평가주의 발굴 방법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입니다. 가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기업 가치의 원천은 당연히 그 사업 내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을 버는 사업이 어떠한 비밀을 갖고 있는지 그 구조와 패턴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실제 상장 기업을 예로 들어 돈을 버는 사업의 본질을 파헤칠 것입니다. 제4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상급자용이므로 일단 주식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그냥 건너뛰어도 무방합니다. 주가는 왜 오르는가? 일단 싸게 산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제로 주가가 상승하여 비싸게 파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의문은 주가는 왜 오르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실제 가치보다 싼 주식이 시장의 평가를 받고 그 주식의 본래의 가치에 근접해 가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본래의 타당한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 있는 것을 저평가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평가 상태의 주식이 특정한 계기나 시간의 경과와 함께 시장의 참가자들로부터 재평가를 받음으로써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제5장에서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특정한 계기의 패턴에 관하여 서술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 이 그림에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높은 이익을 올리려면 제2장에서 제5장까지에서 설명하는 주식으로 이익을 올리기 위한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제 각각을 심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면서도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때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은 역시 무서운 것이야.
얌전히 예금이나 해주자며 움츠러 들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험한 것은 주식이 아니라 감정에 이끌려 행동하기 쉬운 투자자의 자신입니다. 제6장에서는 우리의 감정이 어떤 식으로 손실을 초래하는지 그 메커니즘에 관해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제6장의 말미에 감정에 흐르지 않고 합리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 염두에 두어야 할 투자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습관을 언급할 것입니다. 요약. 첫 번째, 주체가 있는 이상 도박은 장기적으로 손해이다. 두 번째, 생명보험은 도박과 같은 구조이다. 세 번째, 수익률, 비용, 수고, 투자 대상의 유망함을 확인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네 번째,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구조.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싸게 사기 위해서는 가치를 알 필요가 있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저평가된 주식이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 그 주식 본래의 가치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사람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실패를 저지른다. 칼럼, 화폐의 본질을 아는 유대인. 돈을 지나치게 쓰면 안 된다는 부모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 이유는 명쾌합니다. 지금의 화폐의 성질상 돈은 그 자체가 증식해가는 숙명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화폐의 자기증식 기능이라고 합니다. 흔히 돈이 돈을 낳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만 이것은 관념론이 아니라 지극히 논리적인 현실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뼛속부터 이해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돈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화폐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부유해집니다. 역으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화폐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반드시 뒤처지게 됩니다. 수중에 돈을 불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화폐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칼럼을 통해 화폐의 본질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고기와 생선을 물물 교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불편하다고 느껴 화폐라는 도구를 만들어 화폐로 하여금 고기나 생선의 가치를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화폐가 언제든지 고기나 생선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폐라고 하는 교환 도구는 고기나 생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류는 단순히 편리한 교환 도구를 필요로 했을 뿐인데 화폐는 인류의 계산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화폐가 썩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저장해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쓰지 않는 만큼은 보관해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전체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자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경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공장을 짓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화폐는 그 자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 위해 구태여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좋아, 공장을 짓는데 10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줘. 11억 원으로 갚을 테니. 하는 식으로 더 얹어서 돌려준다고 하는 화폐가 움직이기 위한 동인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화폐가 썩는 성질로 시간과 함께 서서히 그 가치를 잃는 것이라고 한다면 얹어서 돌려준다고 하는 동인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폐가 갖는 가치 보존 기능이 바로 이 얹어주기를 필요로 하였습니다. 이 얹어주기의 동인을 이자라고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자라는 것은 화폐의 가치가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성질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는 항상 돈을 필요로 하고 돈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동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는 화폐를 움직이게 하는 동인이 그 이상으로 돌려준다고 하는 이자인 것입니다. 이자란 화폐의 가치 보존 기능이 초래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보존 기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돈은 쓰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돈은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부자들은 이 화폐의 본질을 지나칠 정도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두쇠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왜 돈을 쓰면 안 되는지를 본질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폐의 문제에 일생을 걸고 도전했던 사람이 모모를 지은 세계적인 동화작가 미하엘 엔더입니다. 그는 현대의 돈에 관해 상식을 깨는 사상을 낳은 사람입니다. 사례와 우화를 섞으면서 폭주하는 돈의 정체를 탐구하며 삶의 최후까지 썩는 화폐의 구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선진국들이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점점 낮추어 환율을 내림으로써 수출량을 늘리는 데 필사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찍어낸 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시간과 함께 생을 다하지 않는 것은 오직 화폐밖에 없습니다. 인간 또한 언젠가는 생을 다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